손양원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을 지내셨고요. 그리고 박주헌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이 분야에서 빠지시면 안 되는 또 전문가시고요. 그리고 이번 환경과 에너지 이 세미나 할 때마다 이렇게 많이 발표자, 토론자를 섭외해 주시고, 이 포럼을 사실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분입니다. 우리 엄기원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순서대로 하시죠, 뭐. 우리 손양원 박사님 먼저 시작해 주시죠. 제가 기억을 되돌아보니까 이 안현실 위원님과 같이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토론에 여러 번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저쪽 로스홀에서 했는데 방이 좀 작아진 거 보니까 이런 바른과학기술사회가 실현돼서 그런 건지 아니 바른과학기술사회를 실현하기 전부 더 어려워져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담이었고요. 오늘 우리 노동석 박사님 발표해 주신 내용은 사실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아주 잘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고, 많이 거의 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 군데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탈원전이 갖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도 했고, 이미 언론 주장이 많이 남아있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익숙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반복할 생각은 없고요. 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게 하기로 합니다. 우선 노 박사님 발표하신 것 가운데 그 LCOE를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지만 거기 가는 한계점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 사회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천연가스 발전에 미국은 얼마인데 우리는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천연가스라는 것은 그 전체 발전 코스트에서 천연가스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근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셰일가스 혁명 이후에 지금 천연가스가 가격이 MMBTU당 2불 30센트밖에 안 합니다. 3불 밑에 내려온 지 오래됐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2불 30센트 정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가지고 오려면 이제 액화를 해야 되고요. 또 배에 싣고 와야 되고, 또 기화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무조건 물리적으로 한 6불 정도 더 더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싸게 해도 지금 우리나라는 8불 50센트 정도에 돼야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발전을 미국이나 영국처럼, 영국도 북해에서 천연가스가 나죠. 그런 식으로 내추럴 가스를 쓰는 나라와 우리처럼 LNG의 형태를 갖고 오는 나라가 마치 같은 어떤 발전인 것처럼 생각하는 굉장히 큰 오해다. 왜냐하면 연료비 자체가 하나는 2불 30짜리인데 우리는 8불 50전이 미니멈입니다. 물론 스팟 가격이 간혹 우리도 많이 떨어져서 4불 5불 할 때도 있긴 하지만 대중으로 따지면 결국은 우리 수선비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LCOE를 나라 간 비교한다는 것은 이런 차이를 분명히 감안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개통의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신재생 에너지가 35% 된다, 2040년이면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지금과 같은 비율 정도일 때 발생하지 않는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까 일부 그래프에서 보여주시긴 했습니다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커테일먼트 코스트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더 커브의 오리 배 아래쪽에 블루간 부분이 이제 만약에 우리 전체 설비양보다 태양광과 풍력이 다 차지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난 12시에 한참 태양광이 많이 들어올 때 모든 전기설비를 다 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원자력도 꺼야 되고 석탄도 끄고 천연가스 다 꺼야 되는 거죠. 끈 다음에 이제 해가 이렇게 사그러지기 시작하면 6시간 동안 아까 계산해보니까 52기가와트 설비를 6시간 동안 출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시다시피 원자력은 출력하는데 3일 걸립니다. 유연탄도 그보다 훨씬 더 시간이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6시간 동안 출력을 이렇게 올려야 된다는 것은 참 그건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해가 그날 이렇게 뜰지 안 뜰지는 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름 좀 꺾이면 또 우리가 발전하는 양이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신재생 에너지라는 건 다루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른 나라와 근본적인 차이가 우리는 클로즈드 그리드라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소통할 수가 없는 어떤 갇혀져 있는 그리드가 신재생 에너지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건 아직까지 인류 역사상 실험해 본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그게 실제로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개통에 대한 투자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커진다는 것을 지금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이런 식의 전원 계획을 하는 게 어떤 굉장히 좀 어이없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 제 얘기를 잠깐 드리고 싶은데 저는 경제성이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마치 사람들이 어떤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지어서 수십 년 동안 가동을 하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사고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을 경제성 평가하는 걸 LCO이다, 뭐 건설비는 얼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걸 이렇게 듣고 있으면 이 대학생 리포트 쓰는 걸로 이런 거대 프로젝트를 해결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유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의 발상을 갖고 달려들기에는 너무 이 문제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원전 안전 문제를 저는 꼭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믿는 건 뭔가 하면 안전에 제대로 투자하고 안전을 제대로 관리할 때 원전은 안전한 겁니다. 만약에 안전에 제대로 투자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원전은 사실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안전하다, 원전이 안전하다고 하는 데는 반드시 조건이 붙습니다. 이런 뭔가 하면 제대로 관리하고 안전을 점검할 때 안전하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조건부로 해야 원전 안전한 겁니다. 근데 최근에 탈원전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심각하게 원전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종사자들의 기강회의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리고 원전을 탈원전을 하고 그거와 관련된 사업이 마치 사회적으로 뭐 큰 문제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풍토가 기강회의를 굉장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원전과 관련된 안전은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그 매뉴얼에 따라서 거듭된 어떤 숙련도에 따라서 원전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지 어떤 개별 종사자가 갖고 있는 지적 능력에 의해서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아주 일사불란할 뿐만 아니라 아주 체계적인 기강이 있어야지 원전 안전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한빛 원전의 사태도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들을 기강을 과연 제대로 갖고 원전 안전을 다루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이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이야말로 이런 관련된 종사자들을 굉장히 위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직을 한다든가 해외로 떠난다든가 그에 따라서 기술 유출이 된다든가 하는 일들이 최근에 신문에 나는 일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탈원전을 한 2년 만에 나타난 아주 그런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원자력 가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자력이라는 것은 한수원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한수원에서 어떻게 원자를 가동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원자력 안전 점검을 해야 되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같은 가버넌스가 있어야 됩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수십 개의 기구가 그와 관련된 기능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지극히 취약해졌습니다. 말하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자력 위원들이 원자력 전공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거의 코미디 수준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한빛 원전에서 사고가 리포트가 왔을 때 내가 그걸 개고기를 먹으러 가도 되는 건지 안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 안전위원회에 있다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원자력이 관리될 때 안전하다고 믿는 것이지 원자력이 아무 때나 안전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의 힘을 믿지만 과학기술이 통제되지 않는 그 원전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탈원전이 원자력 안전을 아주 위협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조금 더 연장해서 길게 보면 우리가 경제성 문제를 그렇게 아주 숏한 어떤 지식 아니면 뭐 현재 가치로 모든 걸 환산한 LCOE 정도의 뭐 대단한 개념인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대학생 리포트 수준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원전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전이라는 것은 거대한 100년 이상의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센테니얼 프로젝트인데 센테니얼 프로젝트는 우리 수명보다 더 긴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원전을 기획해서 짓는데 10년 이상이 항상 걸렸고요. 그 다음에 가동하는 데 한 60년, 그 다음에 그걸 사고 처리하는데도 아주 인텐시브 케어로만 한 3, 40년을 해야 됩니다. 그게 벌써 100년이 넘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아주 단견의 경제성을 갖고 원전을 다룰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파이낸셜 플로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전을 얼마의 돈을 줘서 짓고 그 진 돈을 이제 엄청난 이제 우리가 파이낸싱을 해서
원전을 짓고 나면 그 이제 수십 년 동안 이제 원전을 가동해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전기를 생산하면 그 돈으로 이제 빚도 갚고 인건비도 내고 안전관리도 하고 부품도 교체하고 다 하고 또 그러고도 이제 또 사후 처리비나 폐로 비용까지도 적립을 해야 원전의 파이낸셜 플로우가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원전의 파이낸셜 플로우가 완성되는 돈은 철저하게 100%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1kWh를 생산할 때마다 우리는 얼마씩 돈을 뜯어서 그 돈으로 이 모든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전을 60년 가동할 때 나올 돈을 만약에 30년 가동하게 되면 정확하게 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파이낸셜 플로우가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파이낸셜 플로우를 중간에 떡 끊어서 탈원전을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자본 조달을 하고 어떻게 원전으로 나온 전기로부터 레비뉴를 확보하고 사후 관리비를 어떻게 우리가 적립을 해서 안전하게 다룰 것인가는 이 다이내믹 프로세스를 LCOE 정도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프로세스가 판단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한번 해보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한수원이나 한전이 이걸 못합니다. 뭔가 하면 한 회사가 한 공기업이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수입을 벌여들어서 어떻게 지출을 하고 어떻게 뭐 이익을 남기고 단기 순이익을 보고 이건 아주 잘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단위 프로젝트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광 한빛 1호기 하고 아마 한솔 메토기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단위 기간 투자에 대해서 파이낸셜 플로우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데이터를 아무리 구하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러프하게밖에 계산해 보지 못했는데 놀랍게도 한수원 안에는 이 자료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공기업으로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여러 개 한꺼번에 다루는 데만 익숙해 있고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파이낸셜 계산만 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지 이런 어떤 센테니얼 프로젝트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에 대한 파이낸셜 플로우를 다루는 데 미숙했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중간에 이렇게 함부로 끊어 들어가서 영화 보고 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 설명하시지 않겠다고 믿겠습니다만 하여튼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믿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런 거대한 국가 사업을 그것도 아주 위험 관리와 관련된 거대한 사업을 그다음에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를 건드리는 아주 심각한 사업을 손을 댄다는 것은 탈원전이야말로 원전의 안전을 가장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는 안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오늘 공격적 대부분 다 경제학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런 믿음을 저는 갖고 있는데 파이낸셜리 서포트 되지 않으면 안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관련된 부품도 없고요. 그와 관련된 우리가 생태계도 조성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인력도 양성이 되지 않고 기술 개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 내에서 우리가 25기 지금 가동되는 20몇 기의 원전을 우리 국토내에 갖고 있다는 것은 저는 공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포를 유발한 게 바로 탈원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다루지 않고 하는 어떤 것에 대한 위험을 끊임없이 좀 제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우리 박주원 교수님께 마이크 돌립니다. 우리 앞에 손 원장님은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에 여러 번 초대되셔 오셨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초대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를 초대해 주신 주최 측에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손 원장님이 앞에서 지금 원자력에 대한 파이낸셜 플로우를 중심으로 경제성에 대한 얘기 포괄적으로 해주셔서 저는 좀 그냥 재생에너지 부분에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이 탈원전이고 그것에 대한 대체로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아까 우리 노동석 박사님도 발표 내용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선 그 재생에너지에 대한 경제성을 얘기할 때 이제 태양광의 패널이라든가 풍력발전소의 터바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단가가 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력이나 이런 것을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바꿔도 크게 발전 단가가 인상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데이터를 보면 태양광 패널은
약 75%가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풍력 터빈은 한 50% 정도 놀라운 속도로 크게 인하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 결과 저 지구상에서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여건이 좋은 지역에 따라서 소위 그리드 패러티가 달성된 곳도 있다고 지금 리포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도 발견이 됩니다. 그렇게 태양광하고 풍력의 발전 단가가 빠른 속도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 10여 년 동안 이 태양광이나 풍력의 비중을 급격히 올린 지역으로 유명한 독일 같은 경우는 전기 가격이 51%가 인상이 됐고,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한 24%, 근데 덴마크 같은 경우는 약 100%의 그 전기 가격이 인상된 사실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년 동안 태양광하고 풍력에 대한 터바인 값이 이런 것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혹시 다른 전원, 예를 들어 천연가스라든지 석탄, 원자력 같은 타 전원의 가격이 인상된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은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의 데이터를 보면 이 석유와 석탄 가격, 석유와 가스 가격 같은 경우는 한 50% 이상 하락을 했었고요. 같은 기간 중에 석탄과 원자력의 가격은 대체로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약해보면 지난 10년 동안은 모든 전원의 발전 단가가 내려갈 이유가 굉장히 많았는데 유독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증가한 독일, 미국의 캘리포니아, 덴마크 등에서 전기값 인상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아마도 아까 노 박사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 태양광이나 풍력의 경제성을 LCOE라고 하는 개념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LCOE는 아까 발표에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플랜트 단위에서 계산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발전소 플랜트에서 앞으로 향후 발생될 총 발전량을 분모에다 놓고 분자에는 총 비용을 넣어서 계산하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발전소 단위에서 계산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간헐성이 있는 이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경제성 점검은 이 플랜트 단위에서 하는 LCOE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백업 발전소도 필요하고 밸런싱도 필요하고 등등의 이러한 거있기 때문에 전력 시스템 전체가 태양광하고 풍력이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감안을 하는 시스템 LCOE로 이들을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는 아닌데요. 이 시스템 LCOE는 상상할 수 있듯이 이 풍력과 간헐성 전원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겠죠. 이 독일의 연구 결과를 하나 제가 찾아봤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비중이 15%가 되면 LCOE가 이게 처음에는 플랜트 단위에서는 태양광 같은 경우는 메가와트당 120유로인데 이게 태양광 비중이 15%가 되면 이것이 150유로로 늘어나고요. 이것이 태양광 비중이 25%가 되면 거의 2배 수준인 220유로로 올라갑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태양광 패널 값이 빵원이 된다 하더라도 이쪽 시스템에 이 비용이 올라가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 제기될 수 있는 이슈는 생산된 전력의 가치 평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는 그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수요 측에서 얼마만한 가치를 평가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가 평가가 되는 건데, 즉 태양광에서 풍력에서 아무리 생산했다 하더라도 그 생산된 시점이 공교롭게도 아까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이것이 커테일 상태로 들어간다면 그 가치는 빵원 내지는 네거티브 값이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생산된 전기가 가치를 갖는 거죠. 따라서 지금 LCOE에서 분모에 들어가는 그 전력 생산량은 그 생산된 시점에 대해서 가치가 있든지 없든지를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분모에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디스카운트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에너지 폴리시라고 하는 그 전문지에 나왔던 연구 논문을 하나 보면은요, 태양광의 그 경제적 가치요.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가치가 이제 그 수요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런 것을 총합해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태양광의 경제적 가치는 태양광 발전 비중이 15%에 이르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풍력은 발전 비중이 30%에 이르면 경제적 가치가 40%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까 그 노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커테일 부분들이 있는데요. 또 이런 데이터도 있어요. 2016년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2016년에 일본이 4% 그러니까 그 태양광 비중을 설비를 4%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은 3%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풍력 같은 경우는 2016년에 11%를 더 이 설비를 늘렸는데, 그 풍력으로부터 생산된 전기는 한 2% 정도 떨어지는 그와 같은 생산을 했다는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설비는 늘어났는데 생산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커테일먼트가 이게 설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커테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한 ESS 같은 것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좀 참고로 할 만한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우리 이번에 3차 애기번에도 그러니까 잠깐 언급된 것 같은데, 자동차에 있는 배터리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그걸 하나의 스토리지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는 것 같은데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자동차와 트럭 안에 있는 그 배터리를 다 활용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캘리포니아가 필요로 하는 전기를 23분 정도 공급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직 ESS는 불도 많이 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릴라이어블한 테크놀로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통계에 대한 오독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들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해서 OECD 국가의 신재생 에너지 총합은 24%인데 우리나라는 얼마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도 그렇게 높여야 된다고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안에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24% 중에서 간헐성이 없는 수력의 비중이 13.4%입니다. 그리고 바이오가 2.4%고 지열이 0.5%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간헐성 이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OECD도요. 그런 것을 레퍼런스 삼아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목표, 타겟팅을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폐기물 처리 비용도 좀 문제가 있다.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태양광 제조업체들이 환경부가 입법 예고 중인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그 태양광에서 나오는 폐기물이요, 만 20년을 쓰고 난 폐기물 갖다가 처리할 비용을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데요. 그 생산자들이 이 태양광 산업협회에서 지금 추정한 그것을 그 사람들이 추정한 걸 보면은 재활용 처분 비용이 와트당 약 140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을 킬로와트아워로 환산을 했던데,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태양광 산업협회가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재활용 처분 비용은 킬로와트아워당 약 5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전혀 적립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 5원은 지금 중저준위 해제, 사용 후 해결료 비용과 같은 원자력에 붙은 킬로와트당 7원에 비해서 지금 2원밖에 떨어지지 않는 비용인데, 이 부분이 아직 포함이 안 돼 있고, 근데 이 협회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만약에 이것을 반영을 하면 전체 지금 생산 비용, 지금 단가의 한 30-40%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걸 고려해 봤을 때 재생에너지에 대한 경제성은 지금 현실보다는 상당히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그 다음에 뭐 시간이 많이 돼서 그 다음에 뭐 에너지 수요 전망이라든가 뭐 에너지 안보에 관련된 문제도 조금 제가 메모했었는데요. 뭐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만 오늘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옹기훈 박사님. 네, 앞에서 이 노동석 박사님 좋은 발표 해주셨고, 또 손양원 교수님, 또 박지원 교수님, 두 분 다 에너지 경제연구원 원장을 이끄셨던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요. 자, 저는 이제 이 발표자 및 두 분의 토론자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보완하거나 조금 다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현 정부의 그 에너지 기본 계획 로드맵을 이렇게 보면은 8차 전력수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그 원전을 이제 앞으로 현재 24기가 가동 중인데 28기까지 2022년에 늘렸다가 그 10년 동안에 한 10기 정도를 줄여서 2031년에 18기 이렇게 줄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037년이 되면 14기로 더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길게 보면은 2082년에 신고리 오리코기의 설계 수명이 끝나는 2082년에 원전 제로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 정부가 지금 밝히고 있는 장기 그 로드맵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이제 통태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그 전력 생산 비용에 또 뭐 개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 비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우선 쉽게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지금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 보면은 2040년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30에서 35%로 이제 그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2040년이 되면 대략 우리나라의 발전량이 대략 한 700TWh 정도가 될 걸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700TWh 중에서 만약에 30%를 태양광으로 이제 가져간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물론 뭐 풍력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정부의 목표는 지금 가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좀 많이 높이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폐기물이라든지 바이오매스라든지 이런 거 좀 확 줄이고 태양광이나 풍력 위주로 가져가겠다 하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 이제 태양광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700TWh 중에서 30% 210TWh를 태양광으로 만약에 그 대체를 하고자 했을 경우에 과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지 한번 해보니까요. 우선 이게 여기에 이제 필요하려면요. 1년에 8,760시간을 계산하고 210TWh 연간 생산하려면 태양광이 대략 160GW의 설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160GW의 그 태양광 설치하는 그 비용은 대략 320조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320조 원인데 이 태양광은 20년마다 한 번씩 모듈을 또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자, 원자력은 60년 수명인데 설계 수명이 이 태양광은 지금 현재 20 내지 25년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대략 20년 차오면 원자력 발전기 하나의 그 수명 기간 동안 태양광 모듈은 3번을 교체를 해줘야 되죠. 물론 전체 비용 중에 차지하는 태양광 모듈 비용은 뭐 그렇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 거의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은 그 태양광 설치하게 되면 무슨 ESS를 또 붙여야 되겠죠. ESS 비용이 들어가는 데다가 그 다음에 또 개통 비용 아까 박지원 교수님 잘 말씀하셨는데 시스템 측면을 본다면 개통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뭐 인버터 같은 것도 교체를 잘 해줘야 되겠죠. 등등 해서 이런 비용까지 합하면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원전을 제로로 끌고 가면서 이런 태양광으로 만약에 교체를 해 나간다고 했을 경우에 그 비용은 엄청날 것이고 그것은 결국 전기요금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엄청난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얘기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풍력으로 한번 또 계산을 해봤어요. 풍력은 예를 들어서 1,400MW짜리
원자력 발전 그 용량, 설비 용량에 해당되는 풍력 발전기를 세우려면요. 자, 1400메가와트짜리 이용률을 대략 한 80% 잡고 했을 때, 또 이 풍력 발전기 이용률을 20% 잡았을 때 얼마를 세워야 되냐면 3메가와트짜리 풍력 발전기를 1730개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기 하나 지을 그 부지 이보다도 1730개를 세우려면 엄청나게 아마 강남 일대를 다 덮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앞으로 10년 동안 원자력 발전기를 10기를 좀 줄여나간다 했을 때 17,000개 이상의 풍력 발전기를 한번 세운다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하기 쉽게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도저히 수용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본다면 물론 가능성 문제는 좀 좋아하더라도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 비용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노동석 발사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발전 원가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LCOE를 일단은 발표를 해주셨으니까 그 틀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LCOE에 사실은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데 가장 그 영향이 큰 요인부터 원자력 발전의 경우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금리라고 보겠습니다. 할인율이죠. 할인율. 두 번째가 설비 이용률이죠. 우선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질금리가 사실 이제 중요한 거죠. 실질금리. 명목금리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율을 빼는 개념인데 실질금리가 결국 이제 할인율인데요. 사실은 미국과 예를 들어서 일본과 한국의 그 실질금리를 비교해 보면 글쎄요. 원래는 한국이 높았는데 최근에는 금리가 굉장히 낮아요.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근데 미국이 그래서 높아졌죠. 기준금리를 본다면. 그래서 금리가 높은 나라의 미국의 그 LCOE는 원전의 경우에 좀 높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이 오히려 할인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금리 측면에서는 한국이 오히려 유리해졌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이제 금리가 3%냐 5%냐 7% 10%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금리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이 앞으로 저성장 기조로 만약에 간다면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일단 과거보다는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좀 원전이 좀 낮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비 이용률인데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사실 발전 원가는 총 비용을 이제 발전량 분모로 남은 값인데요. 총 비용을 보면 고정 비용에다가 이제 가변 비용을 이제 플러스 시킨 건데 이 원전은 고정 비용이 엄청나게 비중이 높죠. 가변 비용보다도 가변 비용 연료비나 이런 것들인데 건설비를 포함한 고정 비용이 엄청나게 그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전 원가는 결국 설비 이용률에 따라서 크게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작년처럼 65% 설비 이용률이 이렇게 급격히 떨어졌을 경우에 가장 높았을 때 95%를 가져간다면 30%포인트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것은 지수 형태의 엄청난 발전비용 상승 커브를 그리게 되는데 엄청나게 증가한 거죠. 그것 때문에 한전은 엄청난 전력 구입을 했었고 전력 구입이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정비기간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데 이 정비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 정비기간이 1년이 넘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불필요하게 이게 이제 길어졌어요. 6개월이면 충분할 걸.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한 이 비용이 상당히 이제 늘어난 부분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러한 정비기간을 늘리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 발전 설비 이용률을 떨어뜨리거나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후행 과정에서 나오는 백엔드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비용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사실은 이 LCO에 이 비용들이 사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IEA나 EIA에서 이게 발표되는 이런 그 LCO의 계산 과정을 보면 핵연료 사이클 비용이라고 해서 폐기물 처분이라든지 재처리 비용 이런 것들은 협의에 아주 좁은 범위에 LCO의 그 비용 계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그 다음에 폐로 비용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비의 대략 한 15%를 폐로 비용으로 잡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반영이 돼서 계산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이런 비용들 대폭 높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사용 해결료 관리 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경수로나 중수로의 경우 전부 지금 높였거든요. 한 2배 이상씩 높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그 폐로 관리 비용이나 그 백엔드 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비용 충분히 반영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이 통계를 좀 가지고 왔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이 원전 관련 그 중저지 폐기물 관리 비용이 그거는 168원으로 지금 비교적 작지만 원전 해체 충당금이 3,7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해결료 관리 비용이 약 6,500억 원. 그리고 전체를 합하면 대략 그 백엔드 비용, 후행 과정의 관리 비용으로 약 1조 2,500억 원 정도가 들어간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원전의 그 가동 기수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걸 봅니다만은 어쨌든 비용은 대폭 강화를 해서 반영돼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다른 전원하고 비교할 때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CO2 비용이 있잖아요. 이 이산화탄소 배출 비용.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는 건데 지금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일단 다른 연료와 비교했을 때 이 CO2 비용 우선 그 LNG라든지 석탄 이것은 엄청나게 증가할 겁니다 앞으로. 그것에 따른 상대적인 원전의 유리성을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정부가 아마 고려 중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이 핵 연료세라고 하는 거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얘기는 계속 나오죠. 왜냐하면 LNG라든지 석탄 같은 경우는 연료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니까 그걸 계속 인상하고 있으니까 물론 뭐 LNG 조금 낮추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런 원자력에 대해서도 연료에 대해서 세금을 물려야 되잖아요. 독일처럼. 핵 연료세를 만약 부과한다면 그것은 LCO를 조금 높여주는 그런 요인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인데 과연 그 얘기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그런 얘기가 조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CO2 비용 그다음에 연료 개별 소비세와 같은 외부 비용을 이제 반영하기 위한 그런 비용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사태가 어떻게 추이가 진행이 될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고리 4호기와 관련해서 제가 한번 그런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까 되게 좋은 제의를 해주셨는데 왜 제가 그걸 조사를 했는가 하면 파이낸셜 플로우를 우리가 하나의 거대 프로젝트를 이렇게 지을 때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고 어떻게 돈을 우리가 위해서 전기를 생산해내고 레빈을 어떻게 발생시키고 그 돈을 어떻게 썼고 사고라고 할 건 없지만 정지는 얼마나 일어났고 이런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단위 프로젝트를 좀 평가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단위 프로젝트 고리 2호기, 3호기, 4호기가 곧 또 폐로를 하려고 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30년 운영하고 그만두는 것과 이걸 더 연장해서 하는 것 간에 비교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각 호기마다 이제 처음에 한 5년간은 뭐 고장도 좀 나고 정지도 많이 일어났는데 시스템이 안정되고 난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굉장히 안정되게 출력이 유지되고 이런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연장을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비용을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싶은데 놀랍게도 그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한수원이 상당히 고위층에게 이런 목적을 얘기하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국민을 설득하려면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그런 자료가 없더라고요.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전도 물론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그 단위 연도의 파이낸셜 플로우는 굉장히 열심히 회계 범위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한 프로젝트를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다루는가를 우리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어이없게도 지금 30년 만에 고리 1호기 30몇 년 하고 문 닫았고요. 월성 1호기도 문 닫아버렸고 바로 지금 고리 2, 3, 4호기가 계속 그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과연 민간에서는 이렇게 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두 분 전 한전 사장님과 정부에 계셨던 분들의 코멘트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우리가 경제개발 기간 동안에 특히 정치권이 원전이나 전력사업에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을 때 이런 정책을 정하는 것과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경제성장 정책이 이미 돌입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비우호적인 정치 세력이 현재 이런 전원 개입과 이런 어떤 뭐랄까 이런 걸 지금 그런 환경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지난 정부 때 좀 활동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거의 완전 발도 들여다보지 못하고 바깥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공적 조직이 얼마나 허약한가에 대해서 아주 통면하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일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놀라울 만큼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갖고 있던 아주 과학기술적인 아주 기본적인 판단조차도 지금 포기하고 만든 게 현재 8차 전력 수급 계획과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때로 돌아가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형태의 전력이나 에너지 산업의 가버넌스를 만들지 않으면 이런 어떤 정권이 한번 바뀔 때마다 문제에 대해서 좀 삐딱하게 생각하는 대통령이 올 때마다 한 번씩 문 닫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산업에 대한 어떤 정책과 산업 구조를 안전하게 가지겠다는 의미에서 가버넌스고요. 아까 제가 가버넌스를 말씀드린 거는 그것보다는 원전을 진흥하는 구조와 원전을 규제하는 구조 간의 어떤 그 팽팽한 밸런싱이 지금 깨져 있고 심지어는 전문성도 다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간단한 위험을 말씀드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박주영 교수님. 그 신재생에너지 코스트 다운 부분은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10년 전에 비해서 PV는 한 75%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태양과 터바인 같은 건 50% 떨어졌는데 일반적으로 생산성 체감의 법칙에 따르면 점점 내려가는 속도는 조금씩 줄어들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75% 50% 떨어진 그 단가를 기준으로 해도 독일의 그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시스템 비용이 시스템 비용을 제외하면은 120유로인데 그걸 포함하면 220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100만큼은 결국 이것이 빵원이 된다 하더라도 100만큼은 여전히 있고 그것은 25%를 기준으로 한 건데 페네트레이션 레이스를 30% 40% 더 올리면 그 시스템 비용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 가격보다 전체 비용이 내려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까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서브시디, 보조금 없이 신재생에너지가 경쟁력을 가질 거라고 하는 낙관적 전망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조금 됐지만 한 가지 거버넌스에 대한 제 그냥 소감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조금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좀 정치 과잉이 아닌가 하는 게 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공약이라고 하는 건 정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공약이 정책화되죠. 그러면 이제 그 어떤 방향이 공약으로 설정이 되면 현실이 버무려져 가지고 정책이 만들어지는데 정책을 만드는 전문가들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마 많은 정책하시는 분들이 그런 과정을 겪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2년을 보니까 결국은 정책화하는 과정이 정치라고 하는 그 부분에 아직도 그걸 이기지 못하고 에너지 정책,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정치 과잉이 계속 이 문제를 가다 보니까 현실과 잠깐 동떨어진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좀 오히려 정책하시는 분들의 역할보다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향성 문제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좀 더 빠를 것 같은데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예, 우리 엄기훈 교수님.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원전의 경제성에 미칠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한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원전의 이용률이 과연 어떤 정도 이제 다시 회복될 것인가라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안전성 강화를 위한 그 비용을 앞으로 어느 정도 더 강화할 거냐.
것이 또 하나의 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출권 비용도 상당히 앞으로 중요하고 CO2 비용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어느 정도 속도로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것이냐 하는 것도 앞으로 원전의 경제성에 영향을, 상대적인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바로 정책 비용이라는 것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원전에 대해서는 연료 개별 소비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과가 안 되고 있어서 이것들이 앞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런 그 비용을 또 더 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사실은 그 거버넌스 문제도 뭐 나왔습니다만, 이게 지금 한전을 중심으로 한 그런 거버넌스 또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아까 우리 이제 이종훈 사장님께서도 이제 DJ 말씀도 하셨지만, 또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라는 또 부분하고 또 맞물리게 되면 굉장히 또 다른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손장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그 밸런스 문제, 그리고 에너지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지금 이 변화되는 환경에서 그나마 우리가 바람직한 어떤 에너지 전반에 걸쳐서 거버넌스를 찾으면 어떤 방향이 돼야 되고, 이제 그걸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차원을 좀 높여서 좀 이제 논의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별도로 고민을 해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이 세미나가 여러 번 열릴 텐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발표자,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